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랜딩 기어를 한번 내렸다 시도했다가 다시 이제 고라운드 한 걸로 현재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를 내린 시기 그리고 조류 충돌이 되었던 시기가 고도가 얼마였고 거리가 얼마였느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더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제사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 그리고 조종사가 얼마나 급박하게 교신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 또 차후에 음성 기록 장치가 또 나오고 또 플라이트 그 데이터가 기록 장치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출이 사고 원인들이 다 검출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항공기 블랙박스 중에 하나인 비행 기록 장치, 비행 자료 기록 장치, 이 FDR의 커넥터가 분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댑터나 커넥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 원본 자료는 그 안에 충분히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조사와 다 협조를 잘하면 충분히 자료는 회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케이블이 분실된 것은 이제 비행 기록 장치 그리고 음성 기록 장치는 자료 추출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음성 추출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절차를 수행할 때 랜딩 기어를 다운하거나 파워랩을 넣을 때도 그 콜아웃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기장이 어떤 조작을 수행을 할 때나 또 지시를 할 때도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됩니다. 그 음성도 기록이 되고 소리도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음성 기록 장치만으로도 절차가 어떤 절차가 수행이 되었는지 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정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와 이렇게 좀 대담을 하면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객기가 사고 전에 48시간 동안 4개국을 오가면서 13차례를 운항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스케줄 자체는 좀 어떤 겁니까? 빡빡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운항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스케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기를 운영하는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고 또 반대로 중정비를 할 때는 항공기를 한 달 정도도 운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동률을 올리고 영업 운항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선인 경우에는 그 정비 시간, 턴어라운드 시간을 최소 30분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정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규정 안에서 충분히 아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고 촉박하니 혹시라도 사소한 결함들을 충분히 기록을 잘 했을까, 소소한 결함들을 무시하고 다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은 당연히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규정과 절차들을 위반했을 때는 감독기관에서 10억, 30억 원 이상 매우 위중하게 지금 과징금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반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뭐 평생 이제 비행을 거의 하셨고 뭐 군과 민항에서 오랫동안 조종을 하셨잖아요. 737기도 이제 몰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37 어떤 기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737-800 기종은 이제 뭐 수십 년 전부터 이제 737을 개발해서 시리즈별로 300, 500, 600, 700, 800, 900까지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737 맥스 버전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737, 800은 착륙 특성도 좋고 또 승객도 180명 이상 또 우리가 탑승할 수 있고 그 가장 영업하기에는 좋은
운항하기에는 좋은 경제적이라고. 경제적인 항공기이고 또 조종사로서 운항 특성이 좋은 비행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LCC 항공사를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도 가장 그 적절한 시간 5시간 정도의 국내선과 동남아, 중국, 일본 정도를 다니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737-800 항공기 예. 그 복도가 하나 있고 엔진이 2개 있는 그 보잉 737 항공기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난히 좀 사고 소식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항 횟수가 아무래도 많은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비행기고 가장 많은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종이 737 지금 현재 800 기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소한 결함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또 기계라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작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하라는 처치 절차를 다 마련해 준 거고 또 엔진이 하나가 꺼지더라도 엔진 하나로 안전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그렇게 제작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따르도록 평소에 정기 훈련을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서 비상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엔진이 하나 꺼졌다고 해서 왜 꺼졌느냐라기보다는 사실은 기계이기 때문에 꺼진 것을 우리는 가정하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국토부가 지금 국내 6개 항공사가 보유한 보잉 737-800 101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엔진이고 그리고 기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각종 스위치들이나 개통들이 서로 잘 연관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전자 개통 또 항법 개통들이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조금 전 국토부 발표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서도 그 로컬라이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조정을 하시면서 사실 이 로컬라이저의 뭐랄까요, 존재 자체라든지 그로 예.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비행기를 운항하는 조종사 입장에서 그 로컬라이저와 ILS 그 어프로치 정밀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테나에서 송신해주는 주파수를 우리가 비행기에서 수신을 해서 활주로에 안전하게 중앙선을 따라서 내리는 예. 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로컬라이저의 재질이라든지 로컬라이저가 사실 콘크리트로 둔덕으로 그 유연한 재질이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고 예. 제가 비행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을 때 그 오버런 클리어웨이까지를 지나면은 그런 콘크리트를 만날 것이니 특별히 조심하라라는 교육을 받은 것이나 훈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종사라면 기장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동체 착륙을 했을 때 미끄러져서 오버런을 할 수 있을 것까지는 각오를 해도 예. 탐장을 만나면 자연스러워 넘어지면서 탐장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내가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나서 내가 비행기가 대파가 된다라고는 어느 기장이나 어느 조종사도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 국토부의 이제 입장은 이게 종단 안전구역 바깥 지역에 이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국토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 안전구역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토부 브리핑과 고시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고 또 공항 부지의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네. 또 브리핑이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떤 그 미국의 항공 법규 규정에는 12m 이상의 구조물일 때 그것을 적용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항 분야가 아닌 그 시설을 담당하는 그 부서나 당국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미국 규정을 보고 그 규정을 한국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명피해가 커졌던 부분이 그 장애물과 콘크리트, 그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시 착륙을 해서 활주로가 미끄러져서 잔디밭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항공기가 파손이 있을 것은 각오를 했겠지만 예. 당연히 기장 입장에서는 비상탈출 명령을 해서 승객 슬라이드가 열리고 비상문이 열려서 슬라이드가 열리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조작을 했을 것인데 네. 지금 기장이 비상탈출 명령을 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정지되기 전에 벌써 대파가 되고 비행기 의자가 통째로 떨어져 나갈 만큼 그런 그 가격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국토부가요, 착륙 중에 전원이 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 관제탑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셧다운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이제 전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항공기 엔진이 돌아갈 때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될 것이고 그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성을 해서 모든 계기나 장비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도 30분에서 60분 정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엔진 하나의 제너레이터 엔진이 꺼지더라도 한 개의 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예. 전기가 바로 그렇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장석의 계기들이 또 마지막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배터리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데 이제 개통들을 저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현장에서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트랜스폰더나 다른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장비들의 전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종 장치, 조종 계기 장비를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장비들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했을 수도 있죠, 시스템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종사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교수님께서는 좀 워낙 기장 생활을 또 오래 하셨다 보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영상하고 이제 나와 있는 사실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일단 조류 충돌이 있었던 건 확실하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화면이 나왔지만은 랜딩 기어를 한번 내렸다. 예, 우리가 처음에는 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왜 매뉴얼로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시간과 고도를 왜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것이 가장 현재는 이제 초점인데 그 조류 충돌이 있고 나서 메이데이를 했다는 것은 엔진에 분명한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메이데이라는 항공 용어를 썼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시연이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고라운드 안전하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고라운드를 했는데 고라운드를 해서 다시 파워를 넣었을 때 크게 한 바퀴 돌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을 텐데 아마도 파워를 넣었을 때 다른 엔진에도 조금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워를 다 넣지 못하고 줄였을 수도 있다. 예, 줄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고도를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장은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한 바퀴를 못 돌리지 못하고 반 바퀴를 돌아서 반대편 활주로로 내려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활주로의 잔디로라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컨트롤이 더 굳어지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항공기 연장선에 정들을 해서 마지막에 일자 연장선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력이 떨어지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료 문제나 다른 사정이 없이 빨리 내려야겠다는 결정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반대로 내린 거고 가까운 데로 내린 거고 또 그 전에 여러 번의
여러 건의 사고가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기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주로의 안전지대까지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가지고 에너지를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내렸는데 착륙은 잘했죠. 착륙을 잘했고 네. 그러나 이제 처음에 에어브레이크를 잘 썼고 그러나 이제 평소보다 좀 더 이제 멀리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나 이제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착륙 바퀴에 연결된 여러 가지 제동 시스템, 예.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나 리버서나 또 오토 브레이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분산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거의 슬라이딩으로 속도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활주로까지 갔는데 아마도 기장은 적어도 활주로 또는 잔디밭으로 벗어나더라도 약간의 손상, 약간의 파손이 있을 거라고 아마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장 입장에서는 항공인 설 것이고 비상 탈출을 시켜서 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개방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 90초 이내에 탈출을 시키려고 분명히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충돌하는 그 속도가 많았고 예상치 않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교육받거나 훈련되지 않은 그런 콘크리트 장애물, 구조물에 닿아서 파손이 더 심하게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아있는 연료도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연료가까지 그 분출이 되면서 화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추측입니다만 좀 이렇게 판단 과정을 조종사의 판단 과정을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예.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착륙 때는 사고기의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데 복행 때 들어갔다가 2차 착륙 때는 내려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러면 뭐였을까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 1차 접근할 때는 파워레버가 둘 다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엔진에 가격이 심했기 때문에 분명한 정상이 있어서 예. 엔진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메이데이 콜을 또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안전하지 못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라운드 절차를 했죠 일단은. 예. 왜냐? 다시 고라운드를 해서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고라운드 절차를 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토 스로틀을 끄고 오토 파일럿도 끄고 또 파워레버도 줄이고 퓨얼 컨트롤 스위치를 껐을 거고 만약에 파이어가 있으면 소화기도 작동했을 건데 파이어가 없어 소화기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고라운드를 해서 안전하게 한 바퀴 돌려고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파워를 넣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하지 않은 나머지 엔진의 추력에 손실이 좀 어허. 인지가 그때 됐을 것이다. 복행을 했을 때. 복행을 할 때 파워를 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꾸르릉 소리가 났거나 서지 현상이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계속 사용하면은 엔진이 100% 다 손실이 되니까 줄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추력으로는 고도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기장은 결심을 번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반 바퀴만 돌아서 바로 다행히 바람의 영향이 없었다. 예. 그리고 구름도 없었다. 활주로를 분명히 보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안전하게 활주로 쪽에만 내려도 예. 동치 착륙을 해서라도 승객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저도 이제 질문을 가졌지만 왜 매뉴얼 랜딩 기어 예. 안 했는지 예. 수동으로 플랫폼에 내릴 수 안 있는데. 예. 시간이 없고 급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력이 두 개 다 손실이 됐다면 유압이 계속 소실이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30분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시뮬레이터에서 해볼 때는 5분, 10분 지나면 바로 컨트롤이 굳습니다. 굳기 때문에 아마 부기장도 그 컨트롤 돕느라고 다른 판단을 못했을 거고 두 사람이 컨트롤을 마지막까지 착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장 입장에서는 착륙해서 미끄러져서 잔디밭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약간의 파손을 각오를 해서라도
승객은 탈출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내렸을 것입니다. 예, 상황을 예.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예, 예. 그러면 이 동체 착륙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정을 하고 네. 실행을 했습니다. 네. 동체 착륙이라는 것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과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동체 착륙이 해상 착륙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제작사에서는 동체 착륙도 할 수 있고 해상 착륙도 할 수 있고 디칭도 다 제작사에서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게 다 긴급 상황 때 하는 건 거죠? 일반적인 착륙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건 예, 둘 다 이제 그거는 마지막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마지막에 말 그대로 그 유압이 없어서 그 정상적인 랜딩 기어를 내릴 수 랜딩 없다거나 내리었고 또 아까 수동으로도 못 내렸을 시간이 안 때 된다거나.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동체로 해서 내려서 보통 동체로 내리더라도 미끄러져서 활주로 끝쪽으로 아니면 잔디로 벗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영상을 봤죠. 다른 항공사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지금 이번처럼 마지막에 가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격이 돼서 파손이 일어난 것은 글쎄요. 아무튼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예. 이렇게 랜딩 기어 없이 동체 착륙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네. 궁금한 게 뭔가 항공기의 제동을 도와주는 다른 장치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들거든요. 그런 장치들은 좀 작동을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제 장치들이 이제 네.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나 또 플랩 그런 양력 장치를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 또 리버서 엔진을 리버서해서 그 추력을 역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예.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갔고 마지막에는 그런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기장 입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어도 조작은 했을 텐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면은 작동이 안 됐을 것이다.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영상을 보면은 오른쪽 엔진에 리버서가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리버서를 아마 조작상으로는 시도를 했을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조작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비행 레코드를 다 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조목조목 나중에 원인 규명이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또 추측이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료가 드러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